안녕하세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했던 남편과 저는 큰 기술이나 자격증도 없고 배운 곳도 없어 청소 일을 하면서 살림을 꾸렸습니다. 모텔이나 빈집에 청소를 하던 저희 두 사람은 우연히 한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오래된 집을 작업하러 갔다가 우연히 만나게 되었는데요. 당시 남편은 20대라는 젊은 나이에 홀로 아프신 어머니를 모시고 지내고 있었어요. 젊은 사람이 혼자 병든 노모를 돌보며 지낸다는 이야기에 가슴이 찡하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참 진국이다 싶기도 했고요. 그 당시 청소 일을 하는 분들은 대부분 나이가 많은 아주머니나 아저씨들이 많았어요. 제 또래의 사람을 만나는 게 쉽지 않았기 때문에 흔치 않은 기회로 알게 된 저희는 더 가깝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강제로 내쫓기듯 집에서 나오게 된 저는 타향살이에 늘 불안함과 외로움, 그리고 지독한 향수를 느끼고 있었어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의지할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저를 매우 우울하게 했는데요. 제 또래의 아가씨들은 예쁘게 화장도 하고 다니고 애인도 사귀고 친구들이랑 웃으면서 길로 다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락스 냄새를 잔뜩 풍기며 매캐한 담배 연기를 머리카락에 가득 머금은 채 일을 마치고 돌아갈 때마다 내 삶이 참 처량하다 싶었어요. 그렇게 매일 축 처진 어깨로 작은 체구인 제 몸 하나가 겨우 누울 수 있는 쪽방촌으로 돌아와 몸을 눕혔죠. 그렇게 사는 게 참 재미없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산다는 게 부질없구나 싶은 생각도 들었죠. 날마다 이렇게 살아도 나아지는 것은 보이지 않고 매일 그저 겨우겨우 푼돈을 벌며 살아내고 있는 날들이었습니다. 그랬던 제 삶을 그 사람은 달라지게 만들어줬어요. 살아내고 있는 게 아니라 살아나가는 것이라는 걸,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그 사람은 알려줬습니다. 예쁜 화장이나 머리를 하지 않아도 마음이 달라지는 것만으로도 기분 전환은 언제든 할 수 있었어요. 세상에 힘든 일이 정말 많아도 나보다 더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걸 이겨내고 극복하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삶이 힘든 것은 내가 희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언젠가 우리의 미래가 더 밝게 빛날 것이라는 희망이 우리를 빛나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긍정적이고 밝은 사람이었어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언제나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답답하고 앞이 막막하더라도 그 사람의 곁에 있으면 따뜻한 햇볕이 드리우는 것 같았어요. 함께 있으면 힘이 나고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다 괜찮아질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게 신기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면 어떤 일이 닥쳐도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기도 했죠. 그래서 결혼했어요. 그 사람은 자기는 가진 것도 없고 아픈 어머니까지 모시고 있는데 괜찮냐고 하더군요. 그렇게나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줄 몰랐습니다. 그는 자기 혼자서만 고난을 감당하는 것은 의지로 해나갈 수 있지만 굳이 그 힘든 과정을 제가 함께할 필요는 없기에 고민했다고 하더군요. 가난만으로도 아주 힘든데 남의 부모님 병시중과 병원비를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공평하지 않다면서요. 오히려 솔직하게 이야기해주는 모습이 저는 더 좋았습니다.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겠다고 하면서 결혼 후 온갖 고생을 시키는 사람들보다 차라리 이쪽이 더 솔직해서 좋다 싶었어요. 적어도 마음의 준비는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몇 번을 괜찮다고 자신 있다고 확답을 받은 후에야 그는 결혼에 동의하였습니다. 어머니는 몸이 편찮으셔서 거동이 힘들었어요. 그 사람은 원래 검정고시도 보고 대학도 가고 공부도 많이 하고 싶었다고 해요. 어릴 때부터 쭉 같은 곳에서 살면서 여기저기 다녀보지 못해서 해군에 들어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게 꿈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해군이 많이 돌아다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릴 때 근처에 살던 형이 군복을 입었던 모습이 너무 인상 깊어서 자신도 그렇게 폼나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고 하네요. 한참 돈을 좀 모으고 10대 후반쯤 검정고시 준비를 했어요. 나는 초등학교도 겨우 졸업했기에 중학교 검정고시부터 다시 봐야 하더라고.
오랜만에 공부하니까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원래도 머리가 비상하거나 지능이 뛰어난 편도 아니다 보니까 과목 하나하나가 다 어렵더라. 그렇게 힘들게 공부해서 겨우 시험 날짜가 되었는데 그때 마침 엄마가 쓰러졌어. 시험날 아침 쓰러지셔서 급하게 병원으로 옮기고 결국 시험장에는 가지도 못했지. 그때부터 다시 검사하고 병원 다니고 공부 같은 거 다시 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그냥 이게 내 운명인가 보다 싶어서 생활비 벌려고 여기저기 일 찾아다녔지. 억울하게 느낄 수도 있지만 나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해. 당장 시험을 봤어도 합격할 수 있을지도 모르고 혹시나 그때 붙어서 고등학교 검정고시 때 어머니가 쓰러지면 진짜 아쉬웠을 것 같거든. 어쩌면 내가 공부 쪽으로는 운명이 아니라서 이렇게 된 걸 수도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만학도로 공부해서 대학 가는 분들도 있다는데 나중에 열심히 돈 벌고 여유 있으면 그때 느긋하게 다시 해도 되지. 남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떤 고난도 긍정으로 이겨내는 사람. 모든 것은 순리에 따라 다 뜻이 있겠거니 이것이 운명이겠거니 하는 사람이었죠. 그런 남편을 만나고 나서 뾰족했던 제 마음도 둥글둥글해지고 우울했던 저도 어느새 뒤를 돌아보는 대신 밝은 미래를 보는 법을 배우게 되었죠. 결혼 후 1년이 지날 때쯤 결국 오랫동안 병을 앓던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내가 부모가 되어서는 아들한테도 며느리한테도 평생을 짐만 대다가 가는구나. 미안하다. 뭐 하나 해준 것도 없이 이렇게 고생만 시키다가서. 내가 저기 하늘나라에 가면 누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누구든 붙잡고 얘기해 볼게. 너무나 착한 우리 아들, 며느리 앞으로 좋은 일만 있게 해달라고, 행복하게만 해달라고 말이다. 아가, 이런 집안에도 우리 아들 하나만 보고 시집 와줘서 정말 고맙다. 내가 하루라도 빨리 가는 게 그나마 너희 고생 덜 시키는 건데 너무 늦어버렸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가족 하나 없는 저한테 어머니가 저희 부모님 대신 자리해 주셔서 항상 감사했어요. 그렇게 어머니를 보내드리고 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에서 누군가에게 저희 행복을 부탁했는지 저희는 그 다음 해에 아주 사랑스러운 첫째를 가지게 되었어요. 저희 부부에게 처음으로 온 아기 천사라 그 의미가 특별하기도 했죠. 아이를 임신하면서 같이 일을 못하니 수입이 줄었지만 남편은 자신이 더 열심히 하면 된다며 늘 웃으며 출근했어요. 늘 가족을 많이 꾸리자고 이야기했던 저희 부부였기에 아이가 생겼다는 것은 아무리 힘든 상황도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는 원동력이었죠. 첫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더라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 있는데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저희를 행복하게 만들어줬어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몇 년 후 또다시 둘째가 태어났고 다시 몇 년이 지나 셋째가 태어났어요. 우리 집에는 무려 아들이 셋이나 생겼죠. 새 녀석이 앉아서 꼬물거리는 모습이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웠는지 몰라요. 엄마, 아빠 하면서 품에 달려와 안길 때면 온종일 밖에서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전부 사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새 아이를 품에 안고 있을 때면 저희는 저절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어요. 아이들이 먹는 것, 입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고 행복했어요. 가난한 형편에 애가 셋이다 보니 해줄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았지만 어쩌다 사주는 장난감 하나에도 날아갈 듯이 기뻐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면 내가 더 열심히 돈을 벌어야겠구나 하는 다짐을 만들어 주었죠. 특히나 첫째는 어릴 때부터 남달랐어요. 굉장히 똘똘했는데 숫자도 빨리 떼고 한글도 빨리 배우고 어디서 알았는지 혼자서 영어 알파벳도 쓰더라고요. 유치원에서도 아이가 참 똑똑하다고 재능을 잘 살려주면 좋을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저희 부부는 워낙 배운 것도 없고 주변에 아는 사람도 없다 보니 그 능력을 제대로 살려주지 못했어요. 돈이라도 많았으면 학원이라도 보내고 이것저것 가르쳐보기라도 했을 텐데
그러지를 못한 게 한이에요. 누구를 닮아 그런지 첫째만큼 둘째도 참 똑똑했어요. 어릴 때부터 수 계산을 그렇게 잘하더니 학교에 가서도 수학은 항상 시험에서 100점을 받아오고 경시대회에 나가서 만점도 받고 상을 다 받아오더라고요. 저희가 크게 뭐 한 것도 아닌데 아이들이 너무 똑똑하게 자라서 사실 조금 무섭기도 했어요. 이렇게 똑똑한 아이들에게 무엇이든 해줘야 할 것 같은데 뭘 해줘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대신 아이들은 자라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분명해졌어요. 중학생이 된 첫째는 학원에 다니고 싶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과외를 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둘째 역시도 이런저런 책이나 문제집을 사달라고 하고 공부할 때 필요하다며 컴퓨터도 새로 바꿔달라고 했어요. 아이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고 저희 부부는 겨우 입에 풀칠할 수 있는 형편에 그것들을 해주느라 하루도 마음 편히 쉬는 날이 없었어요. 세 식구의 식비에 생활비도 겨우 충당하고 있는데 학원과 문제집에 과외, 컴퓨터, 방과 후 프로그램 등등 그렇다고 공부를 위해서 한다는데 해주지 않을 수도 없었죠. 남편과 저는 세제에 손이 다 갈라지고 수세미의 손바닥이 다 터져서 피가 날 정도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작업 하나라도 더 하려고 밤이고 새벽이고 출근할 수 있다고 뛰어나갔고 누군가 고독사를 하거나 안 좋은 일이 일어난 집도 남들이 하지 않으려고 피할 때 저희가 할 수 있다고 나서서 다니고는 했어요. 쉬는 날은커녕 거의 쉬는 시간도 없었죠. 그런데 자식 키우는 부모 마음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무엇이든 해주고 싶고 내 몸이 부서지던 뼈가 갈라지던 어떻게든 하고 싶은 일은 해주고 싶은 건 말이죠. 내 자식이 더 잘 될 수 있고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집안 형편이 부모가 그 앞을 가로막는 짓은 하고 싶지 않았어요. 특히 남편은 후회나 원망은 하지 않지만 자신이 어머니 때문에 꿈을 포기한 경험이 있기에 어떻게든 자식들이 미래를 위해 필요한 투자는 아끼지 않으려 했죠. 셋째는 공부에는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잘하지도 못하지도 않는 보통 딱 중간이었죠. 지극히 평범한 아이라 날고 기는 형들 사이에서 약간의 주눅이 들기도 했어요. 학교에 가면 늘 너 누구 동생이지? 너희 형들이 공부를 참 잘했는데 너도 그러니? 하는 인사를 먼저 받았고 그러다 보니 자신이 뭔가를 해보기도 전에 사람들의 기대가 선입견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셋째 역시 아주 특별했어요. 마음이 정말 고왔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고운 심성의 착한 아이로 자랐을까 놀라울 정도로 셋째는 늘 심성이 착했어요. 항상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학교에서도 장애가 있는 친구들을 늘 도와주고 힘이 센 아이들이 괴롭히지 못하도록 항상 맞섰어요. 길에 지나가다가 나이가 드신 할머니 짐을 들어드리고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퇴근하면 세 형제 중 유일하게 달려나와 저희 어깨며 팔, 다리를 주물러주는 아이였죠. 첫째가 대학에 가겠다고 했을 때 오케이 했어요. 뒤이어서 둘째도 대학에 가겠다고 하더군요. 둘 다 워낙 영특한 애들이라 대학을 보내야지 마음은 먹고 있었는데 2명이나 진학하니 솔직히 부담되기는 했어요. 게다가 다행히 첫째는 기숙사에 들어가서 비용을 조금 줄일 수 있었지만 둘째는 자취해야 했어요. 어차피 둘 다 학교도 같은 서울이고 같이 자취할 수 있도록 방을 얻어주었어요. 대학에 들어가서 몇 번 장학금을 받아도 돈 들어갈 일은 줄어들지 않더라고요. 매달 내야 하는 월세에 교재비에 용돈까지 필요하다고 하니 아무리 돈을 벌어도 매달 가게는 적자였어요. 위에 형들 때문에 돈 걱정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막내는 하고 싶은 게 있어도 말하지 않았어요. 공부는 잘하지 못하고 운동신경은 뛰어나서 학교에 소속된 야구팀에서 곧 잘했던 것 같은데 이런저런 돈 들 일이 있는데 말하지 않았더라고요. 자기 나름대로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해가면서 장비도 사고 합숙훈련도 참석하고 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스스로 포기를 했어요. 운동을 하면 앞으로 들어갈 돈이 많다는 이야기에다가 나름대로 알아본 대학들이 금액대가 엄청났었나 봐요. 자신은 장학금 받아서 진학할 정도의 실력도 되지 않은 것 같다며 수험생 때 다른 진로를 찾아보겠다고 했어요. 저희 부부는 그때까지도 맨날 돈 벌어서 형들 뒷바라지 해주느라 바빠서 몰랐는데 수능 전에 담임 선생님께서 학부모 면담을 할 때 알려주셨어요. 아이랑 상담해봤는데
돈 때문에 운동을 더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늦게나마 다른 방향을 찾아보겠다고요. 막내의 담임 선생님은 무척 좋은 분이라서 늦게라도 준비해서 갈 수 있는 대학들을 알아봐 주셨어요. 이전에 운동도 했었고 아이가 워낙 덩치도 좋고 체력도 뛰어나니까 경호학과를 진학해보는 것은 어떠냐고 하더군요. 전문대학 중에는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곳들도 있어서 경제적으로 부담도 덜 수 있을 거라면서요. 아들, 운동 아쉽지 않아? 어릴 때는 야구선수 되는 게 꿈이라고 했잖아. 엄마도 참, 야구선수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경기 나가면 나보다 잘하는 애들이 정말 많은데 그중에서 프로까지 못 가는 사람이 절반 이상이야. 그렇게 오랜 시간 훈련하고 애쓰고 나중에 유명 선수도 못 되는 것보다는 지금이라도 다른 길 찾는 게 좋을 것 같아. 용의 꼬리가 되는 것보다 뱀의 머리가 되는 게 낫다. 난 이 말이 그렇게 좋더라. 엄마, 내가 이렇게 키도 크고 덩치도 좋고 거기에 엄마 닮아서 예쁘고 아빠 닮아서 잘생기기까지 했는데 경호원 한다고 정장 딱 입고 있으면 완전 영화배우 같을 것 같은데? 아빠도 예전에 빗속에서 꼬마에 구해진 적 있잖아. 그 정도면 나 완전히 다른 사람들 구해주고 지켜주는 게 타고난 거 아닐까? 좋아하는 일을 포기하느라 자기가 가장 속상할 텐데 오히려 부모가 속상할까봐 밝게 이야기하는 아이를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그의 속이 얼마나 상할지 헤아릴 수 없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쪼들리는 살림에 다행이다 싶었죠. 맞지. 그러고 보니 우리 아들 영웅 스타일이다 싶더니 아빠 닮아서 그랬구나. 아빠, 그때 그 아이 구했던 이야기 또 해줘. 작년 여름이었나? 비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왔지. 신문 가판 떼고 뭐고 떠내려가는 건 기본에 이웃집 개도 떠내려가서 그 집 아저씨가 뛰어가는 게 다 뭐야. 거의 헤엄쳐서 데려왔지. 그렇게 아주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다 싶었는데 그날 네 엄마랑 일 끝나고 집에 오는 길에 아빠가 집에 문을 잠그고 나왔는지 갑자기 헷갈리는 거야. 너희 엄마는 당시 워낙 꼼꼼한 성격이니 당연히 잠갔을 거라고 하는데 어차피 비도 이렇게 많이 오니까 창문도 잘 닫았나 확인할 겸 다시 가본다고 했어. 그래서 너희 엄마는 먼저 집으로 가고 나는 청소했던 집에 다시 돌아가서 창문도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확인하고 비 새는 곳 없나 한 번 더 보고 문을 잠가두고 나왔지. 그렇게 다시 차에 타려고 하는데 어디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야.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빗소리를 잘못 들었나 아니면 고양이 울음소리인가 싶었지. 다시 귀 기울여 들으니까 안 들리길래 그냥 잘못 들었나 보다 하면서 가려는데 이번에는 분명하게 엄마, 아빠 도와주세요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고. 이건 분명 아이 울음소리다 싶어서 주변을 둘러보는데 그 집 옆쪽에 원래는 물길이 있었는지 콘크리트로 된 통로 같은 게 있더라고. 가까이 다가가는데 그 안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야. 보니까 한 6살쯤 된 듯한 아이가 그 통로 안에서 물살이 세게 흘러나오는데 벽에 튀어나온 철 같은 걸 겨우 잡고 그 안에 쪼그려 앉아있더라고. 가뜩이나 비도 많이 오는데 위쪽에서 내려오는 건지 물살이 세서 애가 곧 휩쓸려 갈 것처럼 휘청이고 있는데 혹시나 그 사이 떠내려갈까봐 다른 데 도움을 구하러 갈 새도 없고 주변에 도와달라고 할 사람도 없어서 뭐 어떡하냐. 내가 바로 그 안으로 들어가서 애를 데리고 나왔지. 허리를 숙이고 통 안으로 들어가니까 물살이 더 거세지면서 어른인 나도 제대로 걷기가 힘들더라고. 겨우겨우 애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는데 거기 얼마나 있었던 건지 입술이 퍼렇게 질려서는 바들바들 떠는데 얼른 차에 있던 수건이랑 천을 다 덮어주고 바로 병원에 데려갔어. 알고 보니 그 근처에 무슨 통나무집 같은 곳을 그 집 부모가 별장으로 사서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잠깐 한눈판 사이에 없어졌다고 하더구나. 그렇게 비가 오는데 혹시 산 낭떠러지에서라도 떨어졌을까봐 울고불고 하면서 주변을 찾아다닌 것 같더라고. 애 엄마가 많이 울었는지 목이 다 쉬어서는 아이고 그때 내가 발견해서 정말 다행이지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지. 남편은 그날 늦은 시간이 되어서야
물에 잔뜩 젖은 몸을 이끌고 왔어요. 심지어 여기저기 긁힌 상처까지 있어 막내와 저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너무 놀라면서 걱정했죠. 그랬더니 오히려 자랑스럽게 자신이 어린아이를 구했다면서 웃어 보이는데 제 눈에 그날의 모습은 아주 대단한 영웅 같았어요. 막내도 그런 아버지를 안아주면서 너무 멋지다고 대단하다고 진심을 담아 이야기를 해주었죠. 허허, 이 녀석 옷 다 젖는다 하면서도 뿌듯해하는 표정이 어린아이처럼 귀엽더라고요. 그리고 신이 나서 전화로 첫째와 둘째에게도 이야기하려 했는데 아버지 이야기를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용돈이 필요하다는 말만 하고서는 끊어버렸어요. 기대했던 반응과 달라 섭섭하고 아쉬운 표정이었지만 이내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씁쓸하게 웃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당연한 일을 한 거니까 보상은 필요 없다는 남편에게 그 집 부모님이 지금 있는 게 이게 전부라며 지갑에서 몇만 원을 꺼내주었다고 해요. 시간 되실 때 꼭 연락 달라고 반드시 크게 보답하겠다고 했지만 저희 남편은 그런데 욕심이 있는 성격이 아니었기에 그날 일은 그저 해프닝으로 지나갔어요. 대신 그 후에도 막내가 자신을 대단하다고 하며 우러러보는 눈빛이 너무 좋은지 종종 그때의 이야기를 하고는 했죠. 첫째와 둘째는 대학을 졸업했어요. 첫째는 해외에 있는 회사에서 인턴을 하게 됐다면서 떠났고 둘째는 대학원에 가고 싶다고 하더군요. 공부를 더 하고 싶다는 것을 차마 말릴 수는 없었죠. 그나마 연구실에서는 적지만 월급이 나온다고 하니 다행이었어요. 막내는 전액 장학금으로 대학에 진학했어요. 전문대이긴 하지만 실습이 많아서 자기는 오히려 수업이 너무 재밌다고 신이 나서 학교에 다녔어요. 해외에서 인턴을 마친 첫째는 직장도 거기서 다니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잘 됐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몇 년째 얼굴도 제대로 보러 오지 않은 아들 녀석에게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이었어요. 여보,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 우리 아들이 원하는 직장에 다닐 수 있게 되었다는 게 축복이지. 우리 애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된 거 아니겠어? 얼굴 좀 못 보면 어때? 우리는 감히 가보지도 못한 외국에서 혼자 나가서 자리 잡고 취직까지 한다니 오히려 나는 너무 기특하고 자랑스러운데? 당신은 참 어쩜 그렇게 속이 좋은 소리를 하는지. 당신 말 듣고 보니 그러네. 우리 아들이 먼 외국에 나가서 자리 잡고 좋은 직장까지 들어갔으니 축하할 일이지. 그래, 어차피 자식은 언젠가 자라서 둥지를 떠나는 건데 아쉬워했던 내가 어리석었어. 둘째는 박사까지 마치고는 취업했어요. 일자무식인 저도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유명한 곳이었죠. 그곳에서 연구원으로 일을 하게 되었다는데 둘째 역시도 몇 년째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했죠. 사실 남편도 저도 알고 있었어요. 첫째와 둘째가 저희가 그동안 뼈 빠지게 돈을 벌어서 공부를 마칠 수 있도록 해주었지만 사실 그 애들은 우리를 부모로서 존경하거나 사랑하지는 않는다는 것을요. 또 대학 졸업식이 언제인지도 알려주지 않고 오지 말라고 못을 박는 것이 우리를 부끄럽게 생각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아들들은 30대가 넘어가면서 슬슬 결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동안 저희한테 전화도 제대로 안 하고 얼굴도 보러 오지 않던 첫째와 둘째는 결혼할 여자가 생겼다고 인사드리러 오겠다고 하길래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잔뜩 차리면서 반겼는데 목적이 따로 있는 것을 보고 속이 상하기도 했죠. 심지어 첫째가 데려온 여자는 처음 집에 들어올 때부터 눈을 대굴대굴 굴리면서 둘러보더니 한숨을 푹푹 쉬더라고요. 음식이 차려진 식탁을 보면서 젓가락으로 이것저것 깨작거리기만 하고 영 먹지를 않았어요. 아가, 음식이 입에 안 맞니? 이거 혹시 고기는 한우예요? 등급이 어떻게 돼요? 제가 집에서는 암소 한우만 주로 먹어서. 야채는 혹시 어디서 사신 거예요? 유기농 맞아요? 원산지는 따져보셨어요? 이거 계란국 맞죠? 계란은 무항생제 제품이에요? 고기는 여기 앞에 정육점에서 아저씨가 가장 좋은 거로 주시고 야채는 됐어. 우리 부모님은 그런 거 몰라. 입맛에 안 맞으면 먹지 마. 어차피 저녁에 내가 자기 좋아하는 레스토랑 예약해놨어. 저희 식사하려고 왔던 건 아니에요. 전화로도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이 입맛이 까다로워서 아무 음식이나 못 먹거든요.
너무 믿게 보지 마세요. 아무 음식? 지금 내가 차린 게 아무 음식이라는 거니? 그런 뜻 아니에요. 지난주에 영철이 녀석이 먼저 다녀갔다고 들었는데 혹시 뭐 해준다고 하셨어요? 어차피 두 분 넉넉하지 않아서 결혼 비용 많이 해주실 거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 집안에도 예단이나 예물은 생략하자고 말씀드렸어요. 마음 넓은 분들이라 이해해 주셨고요. 대신 우리 집 구하는데 돈을 좀 보태주실 수 있나 해서요. 어차피 미국이랑 왔다 갔다 하기는 할 건데 그래도 한국에도 집이 있으면 더 편하니까요. 지난주에 찾아왔던 둘째 녀석은 예물로 다이아 목걸이니 뭐니 이야기를 꺼내더니 첫째는 집을 말하더군요. 그동안 먹여주고 키워주고 그렇게 힘들게 일해서 있는 것도 없는 것도 다 자기들한테 주면서 키웠는데 며느리 될 사람 앞에서도 저희를 대놓고 무시하고 돈만 주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나오니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도 차마 그 자리에서 티를 낼 수는 없어서 얼마나 마련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하고 돌려보냈죠. 그날 밤 속이 상해서 엉엉 울었어요. 남편은 옆에서 말없이 제 손을 잡아주었죠. 그런데 그 울음소리를 막내 녀석이 들었나 봐요.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소란스러워 일어났더니 막내 녀석이 도시락을 싸고 있었어요. 엄마, 나 오늘 회사 쉬는 날이야. 우리 같이 놀러 가자. 어디서 배웠는지 전날 남은 반찬들로 야무지게 김밥을 싸서는 통에 담고 있더라고요. 자기가 다 준비했다면서 자기랑 옷 색깔까지 맞춰 입도록 하고는 가기 싫다는 저를 억지로 데리고 나갔어요. 언제 챙긴 건지 돗자리까지 들고는 아는 친구가 빌려줬다면서 차까지 준비해놨더라고요. 가기 싫다고 하기는 했지만 오랜만에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하니 속이 시원해지는 것 같았어요. 막내는 저를 한 공원에 데리고 가더니 꽃 옆에 서보라며 예쁘게 사진도 찍어주고 도시락도 먹여주면서 하루 종일 제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아들, 고마워. 엄마는 너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아이고, 엄마가 왜 나한테 해준 게 없어. 봐봐, 이렇게 키 크고 잘생기게 낳아준 거. 야, 이게 얼마나 힘든 건데. 나 같은 아들만 낳았으면 성형외과 망할 뻔했어. 그리고 내가 먹기는 또 좀 많이 먹어. 그동안 먹이고 입히고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나야말로 겨우 최저임금 받는 직장 다니느라 우리 엄마랑 아빠 여행 한번 못 보내주고 호강 한번 못 시켜주고 미안한데 조금만 더 참아. 내가 열심히 일해서 꼭 효도할 테니까. 가장 해준 게 적은 막내가 저희에게 제일 극진하게 하는 것을 보니 늘 저에게는 아픈 손가락이었어요. 형들한테만 이것저것 퍼주느라 제대로 해준 것도 없는데 뭐가 그리 좋다고 맨날 부모님께 효도한다고 하는지 미안할 정도였죠. 아무리 얄미워도 결혼에 한 푼도 보태지 않을 수는 없으니 겨우 돈을 마련해서 첫째와 둘째에게 보냈어요. 둘 다 좋은 직장을 다녀서 그런가 며느리들도 집안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러면 뭐해요. 며느리들은 결혼 후에 찾아오기는커녕 전화 한 통도 없고 저희가 먼저 연락해도 무시해버렸어요. 아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니 며느리라고 다를 것 있겠어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우리한테 자식은 막내 하나뿐이다 생각하고 살았어요. 몇 년이 지나 막내도 결혼했어요. 꽤 오래 만난 사이더라고요. 알고 보니 예전에 저랑 나들이 갈 때 빌려왔던 차도 그 아가씨 거였어요. 막내가 회사에서 무슨 행사 경호를 나간 적이 있는데 갑자기 입고 갔던 정장의 어깨 부분이 찢어진 거예요. 그렇다고 재킷을 벗고 있을 수도 없고 이걸 어쩌지 곤란해하고 있었는데 신인 가수의 스타일리스트로 행사장에 왔던 아가씨가 그 모습을 보고는 옷을 꿰매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인연이 되어서 그 후 몇 년을 조용히 연애를 했던 거였어요. 그 아가씨는 보육원 출신의 엄청 시골에서 살다가 스타일리스트가 꿈이라 원래 살던 곳을 떠났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는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어서 결혼식도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막내도 그동안 자기는 친구들 결혼식도 잘 안 갔다고 부를 사람이 없다면서 차라리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여행을 가는 게 훨씬 낫다고 했어요. 저희 부부는 그동안 막내를 위해 몰래 모아둔 돈을 내밀면서 이걸로 좋은 집을 구하라고 했는데 그 녀석은 결혼해도 엄마 아빠랑 살 거라고 고집을 부렸죠. 며느리도 자기가 혼자 산 지 오래되어
주변에 어른이 없어서 살림도 아직 배울 게 많다면서 집에 들어와 살면서 배우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태어나서 한 번쯤 드레스는 입어야 하지 않냐고 제가 우겨서 아주 작게 셀프 웨딩인가 뭔가를 하기로 했어요. 두 사람이 저희가 비행기 한번 못 타봤다면서 신혼여행으로 제주도를 가면서 표를 넉 장을 예약했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서 막내랑 몰래 이벤트로 인터넷으로 하얀색 드레스 하나를 사두었죠. 처음으로 막내 덕분에 비행기도 탔는데 무섭기도 하면서 재밌더라고요. 공항에 내리니 하늘이 어떻게 그렇게 푸르른지 이게 진짜인가 싶었어요. 바다는 또 얼마나 예쁜지 사람들이 제주도가 그렇게 좋다는데 다 이유가 있었구나 싶더라고요. 남편과 저는 막내 덕분에 팔자에도 없는 호강을 한다며 고마워했어요. 그리고 준비해간 하얀색 드레스를 며느리에게 선물해 예쁜 바다에서도 사진을 찍고 넓은 꽃밭에서도 사진을 찍었어요. 막내 며느리는 자기가 평생 찍은 사진 중에 가장 예쁜 것 같다며 다음에는 어머니도 같이 드레스를 입고 찍자고 하더라고요. 우리 막내의 짝이라 그런지 며느리도 너무나 마음이 선하고 고왔어요. 결혼하면서 자기한테도 드디어 부모님이 생긴 것 같아서 좋다며 저희를 극진히 아껴주고 항상 무엇을 하던 제일 먼저 챙겨주었죠. 명절 선물이 나와도 쪼르르 집으로 들고 오고 일하다가 맛있는 것을 먹으면 꼭 저희 목까지 사서 집으로 오고는 했어요. 두 사람 다 버리는 빠듯했지만 그 얼마 되지 않은 돈으로 저희 용돈까지 매번 챙겨주었어요. 그리고 몇 년 후 한 펜션에서 청소 요청이 들어왔어요. 숲속에 있는 곳이라 인센티브를 더 준다길래 남편과 저는 신이 나서 달려갔죠. 새로 개장을 앞둔 곳이라 손님도 없더라고요. 남편과 저는 각자 층을 맡아서 작업을 하기로 했고 새 건물이다 보니 공사한 흔적이랑 먼지 같은 것을 제외하고는 크게 청소할 부분이 없기는 했어요. 이 정도 일에 보수를 이렇게나 받다니 오늘은 정말 횡재구나 싶어서 신나게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위층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어요. 예사롭지 않은 소리에 얼른 위층으로 달려가서 남편을 불렀어요. 그런데 아무런 대답이 들리지 않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방 하나하나를 다 들어가 봤는데 그중 한 방에서 청소도구와 함께 쓰러져 있는 남편을 발견했어요. 여보, 정신 차려봐 여보. 달려가서 남편을 흔들고 뺨을 두드려 봤지만 반응이 없었어요. 저보다 덩치가 좋아서 무거운 남편을 힘겹게 1층으로 끌고 내려가면서 아들에게 전화했는데 일하는 중인지 받지 않더군요. 급하게 며느리에게도 전화해봤는데 통화를 하지 못했어요. 겨우겨우 남편을 차에 태우고 운전해서 시내로 달려갔어요. 시내에서 차로도 꽤 걸리는 거리였는데 그 사이에도 제가 몇 번이나 불렀지만 남편은 의식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죠. 어떻게 병원까지 도착했는지 모르겠어요. 급하게 입구에서 도와달라고 소리를 치니 의료진들이 막 달려 나왔어요. 남편이 침대에 실려가고 상황이 다급하게 돌아갔어요. 뭐가 엄청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이게 다 무슨 상황인가 싶고 눈물만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후 의사 선생님은 차분하게 남편이 사망했다고 하더군요. 심근경색이라고. 이미 숨이 멈춰서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었다고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마침 막내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는데 벌벌 떨면서 일단 받기는 했는데 상황을 설명하려니 어디부터 이야기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울면서 전화를 받으니 깜짝 놀라며 어디에 계시냐고 바로 가겠다고 하더니 30분쯤 뒤에 급하게 차를 몰고 왔어요. 그리고 상황을 보더니 저를 안아주면서 같이 엉엉 울더라고요. 잠시 후 아들과 통화가 되었고 일을 하다가 녀석은 급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뛰어왔어요. 우리 셋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그 자리에서 엉엉 울면서 남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어요. 첫째와 둘째에게도 연락했는데 둘 다 알겠다고 대답을 하더니 3일장 중 하루만 빈소에 오더라고요. 저런 것도 내가 자식이라고 키웠구나 피눈물이 나는 것 같았어요. 막내와 며느리와 함께 장례를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와 한 이틀은 끙끙 앓았어요. 며느리는 뭐라도 드셔야 한다면서 죽까지 끓여서 입에 넣어주더라고요. 그렇게 한 일주일이 지나니까 그래도 움직일 기운은 났어요. 차라리 몸을 움직이는 게 덜 우울할 것 같아서 저는 남편의 짐부터 정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참을 태울 물건들이랑 보관할 것들을 나눠서 정리하고 있는데
남편의 바지 중 하나에서 웬 명함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걸 가지고 다닐 사람이 아닌데 뭔가 싶어서 들어보니 처음 보는 이름이 쓰여 있었어요. 무슨 명함일지 한참을 고민하다가 혹시 뭔가를 약속이라도 했거나 해서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되니까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고 알려줘야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바로 명함에 적힌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수남 씨 와이프입니다. 남편 옷 주머니에서 명함이 나와서 연락드려요. 무슨 일로 명함을 주신 건지 모르겠지만 남편이 얼마 전 세상을 떠나서 혹시 연락을 기다리고 계실까봐 전화드렸어요. 오수남 씨요? 네? 세상을 떠났다고요? 아니 세상에. 아니 혹시 저에 대해 이야기를 하신 게 없으신가요? 네, 전혀요. 혹시 어떤 사이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 그렇다면 이야기가 길어질 수도 있는데 혹시 시간 되시면 직접 만나 뵙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다음 날 바로 우리 집 근처의 한 카페에서 명함의 주인을 만나게 되었어요. 제 나이 또래의 한 남자분이더라고요. 그는 자리에 앉으면서 간단히 자기소개를 하고 남편이 언제 어떻게 세상을 떠났는지 물어봤어요. 저는 얼마 전 갑자기 일어난 안타까운 사연을 이야기했죠. 둘째 아들이 무려 유명 건강회사 연구원인데 자기 아빠가 그동안 몸이 어디가 아픈지 어떤지도 관심 없고 바로 옆에 있는 저도 몰랐으니 누구를 탓하겠어요. 평생 자식들 건사하다가 무리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건 아닌지 마치 남의 장례식처럼 왔다 가는 아들 녀석들 뒷바라지 하려고 일만 하다가 그렇게 가고 싶던 세상 구경도 못하고 떠난 것 같아서 더 마음이 아파요.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전혀 몰랐습니다. 이전에 포구에서 저희 아이를 구해주신 일이 있는데 그때 너무 감사해서 보답을 하고 싶어서 명함을 드렸어요. 저희도 급하게 병원으로 간 거라 뭘 챙겨간 게 없어서 나중에 꼭 보답하고 싶어서 명함을 드리고 계속 연락을 기다렸는데 결국 은혜도 갚지 못하고 돌아가셨군요. 아, 그때 그 아이 아버님이시군요. 남편이 그날 일을 여러 번 이야기했었어요. 처음부터 보답 같은 걸 바라고 한 일이 아니라서 연락을 안 했을 거예요. 남편은 그저 그날 한 아이를 구한 것만으로 그리고 막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을 영웅처럼 우러러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지나가는 게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합니다. 시간이 꽤 오래 흐르긴 했지만 혹시 지금이라도 제가 뭔가 도울 만한 일이 없을까요? 혹시 그렇다면 그러면 저희 막내 아들을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막내가 어릴 때부터 자기보다 저희를 더 챙기느라 원하는 거 한번 못하고 살아왔어요. 이번에도 일하던 중에 자기 아버지 이야기 듣고 뛰어나왔다가 회사에서 잘려서 지금 직장을 구하는 중이거든요. 혹시 소개해 줄 만한 곳이 있으면 우리 아들 좀 부탁드릴게요. 그분은 제 아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물어보더니 좋은 곳이 있다며 내일 아드님과 함께 만날 수 있냐고 하더군요. 너무나 다행스러운 이야기에 저는 얼른 집으로 돌아가 막내랑 며느리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글쎄, 그때 구해줬던 아이 아버지가 엄청 유명한 회사의 대표더구나. 깜짝 놀랐지 뭐니. 자기가 꼭 보답을 하고 싶다고 하길래 이미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우리 막내라도 도와줄 수 없냐고 물어봤지. 그랬더니 마침 괜찮은 일자리가 있다네. 내일 같이 보기로 했단다. 너무 잘 됐지? 우리 막내 엄마랑 아빠 때문에 회사까지 잘려서 너무 미안했는데 정말 다행이야. 엄마도 참. 그게 왜 엄마랑 아빠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데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가봐야 하는 게 맞죠. 그걸로 잘하는 회사라면 저도 다니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올해 말에 아이도 태어나서 생활비가 걱정이었는데 너무 감사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막내도 며느리도 약간은 부담스러워하면서도 그래도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에 기뻐했어요. 며느리가 임신 중이라 사실 회사에서 잘리고 나서 많이 막막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늘이 도와 이런 기회를 얻게 되다니 정말 다행이었죠. 다음 날 약속 장소로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갔어요.
그분이 음식을 대접하고 싶다고 며느리까지 꼭 같이 왔으면 좋겠다고 했거든요. 가보니 대표님과 그 아내, 그리고 남편이 구해줬던 아이도 함께 자리에 있었어요. 부인도 문이 열리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달려와서 제 손을 잡으면서 저희 남편 덕분에 자기 아이가 살 수 있었다며 늦었지만 너무 감사하다고 몇 번이나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더라고요. 아저씨한테 직접 뵙고 감사하다고 해야 했는데 죄송해요. 제가 그때는 너무 어려서 감사하다고 인사도 제대로 못했는데 감사합니다. 아저씨에게도 너무 감사했다고 꼭 전해주세요. 이제는 청소년이 된 듯한 아이도 일어나 저에게 와서 인사를 했어요. 온 가족이 저와 제 아들, 며느리에게 고맙다고 고개 숙여 인사하는데 하도 공손하게 감사를 하니 저희도 저절로 머리가 숙여지더라고요. 남편이 인사를 직접 받았다면 더욱 좋았을 텐데 한편으로는 아주 아쉬웠어요. 그렇게 자리에 앉아 식사했어요. 처음 보는 음식들도 있고 하나같이 엄청 고급스럽더라고요. 식사를 마무리할 때쯤 대표님이 서류를 하나 꺼냈어요. 계약서예요. 이전에 경호회사에서 일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마침 제가 개인적으로 운전도 해주고 저랑 같이 다니면서 수영해줄 분이 필요해서 찾고 있었는데 너무 잘 됐네요. 최대한 좋은 계약 조건으로 써보기는 했는데 혹시 더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계약서를 받아 읽어본 저희는 급여를 보고 눈알이 튀어나올 뻔했어요. 2억이요? 아니, 연봉이 2억이요? 이렇게 큰 금액을... 제가 돌아다닐 일이 많아서 운전하시는 것도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냥 건물 앞에 계시는 게 아니라 제 개인 경호를 해주시는 건데 그 정도는 드려야죠. 그래도 2억이라니... 아버님이 저희 아이를 구해주신 걸 생각하면 그것도 부족해요. 시험관으로 저희 부부가 정말 어렵게 얻은 아이거든요. 그때 잘못됐다면 어떻게 됐을지 상상도 하기 싫어요. 그리고 막내 아드님이 아버님을 많이 닮았다고 어머니가 그러시더군요. 그렇게 용감한 분을 닮았다면 저를 든든하게 지켜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 정도 연봉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막내는 하루아침에 연봉 2억짜리 직장을 얻게 되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그 대표님은 아이가 태어나면 육아비 지원부터 대학 졸업까지 교육비 지원까지 해주겠다고 약속하시더라고요. 또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라고 하면서 유명 브랜드에서 일할 수 있도록 며느리에게 자리를 마련해 주기도 했어요. 덕분에 저희 가족은 더 이상 돈 때문에 고생하지 않고 아주 수월하게 생활하고 있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건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연락 한 번 없던 첫째와 둘째에게서 계속 전화가 오고 있는데 그냥 받지 않고 있어요. 막내는 새로운 직장에서 엄청나게 잘 적응했는지 대표님이 오히려 운전도 너무 잘하고 일하는 센스도 좋다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고 해요. 또 얼마 전 태어난 저희 손주를 위해서 엄청 비싼 아기 침대와 유모차까지 집으로 보내주셔서 아주 감사하게 쓰고 있어요. 평생을 착하게만 살았던 남편이 한 일인데 괜히 저만 부귀 영화를 누리는 듯해서 마음이 무겁기도 한데요. 어쩌면 갑작스럽게 하늘로 간 남편이 착한 막내와 며느리를 위해 전한 선물은 아닐지 싶어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